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처럼 사연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던 제가 어느 날 이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됐고 세상에는 저보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용기와 위안을 얻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오늘 저를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만들었고 이 글을 다 쓰게 될 쯤엔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제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랍니다. 제 나이 22살 때였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은 25이었고 한창 파릇파릇한 젊은 시절이었죠. 우연히 만난 남자와 불꽃같이 심한 사랑을 했고 그 결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답니다. 남자 집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다니고 있던 학교도 좋았어요. 대학생이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런 저희를 연결시켜준 것이 제 중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친구 생일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후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어서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저희가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대학생 남자친구라고? 머지않아 헤어지게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대학생이 너하고 얼마나 지내겠어? 그런가? 정말 그런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그 집안도 꽤 괜찮다면서? 그런 사람이 너하고 잘 될 리가 없잖아. 괜히 무시당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애초에 그만하지 그래? 주변 사람들의 우려 섞인 말도 그때는 자세히 들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남자를 정말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사랑의 결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남자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피임이고 뭐고 그런 걸 조심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남친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꼭 저와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면서 선뜻 결혼을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때 제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 모든 세상이 막 두려워 보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남친의 어머니가 정말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화를 버럭 내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죠. 아가씨,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응? 우리 아들 지금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복학한 학생이라고. 학생!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가씨야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바뀔 생각하는지 몰라도 난 절대로 이런 결혼은 허락 못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여자랑 무슨 결혼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집안도 그렇고 대학도 못 갔다며? 어떻게 이런 상태로 감히 내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몹시 화가 나서 제게 소리치는 남친의 어머니를 보니 이대로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무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옆에서 남친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화가 단단히 나신 상태라서 제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차마 아직도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혼자 주체되지 않는 눈물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남동생이 눈치를 채고 말하더군요. 누나, 무슨 일 있지? 남자친구랑 싸웠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말만 해. 내가 아주 다 혼내줄 테니까. 됐어. 너나 잘하고 살아. 누나 일에 신경 꺼. 도와준데도 난리야. 누나같이 착한 사람은 남자들한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라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라고. 남동생은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는 편이었어요.
2살 아래였는데 오빠처럼 느껴질 때도 많을 정도로 성숙한 아이였답니다. 그날도 제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한 번에 눈치채고 말을 했는데 왠지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운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만 동생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네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남친의 어머님께 그런 대접을 받고 나니 다시는 그 집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입덧이 시작됐고 저희 부모님까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리고 성격이 급하신 저희 아버지가 남친을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당장 따져 물으셨고 이윽고 남친의 집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남친에게 들으니 그날 상당했다고 해요. 절대 꺾이지 않는 남친 어머니와 성격 급한 저희 아버지가 충돌이 일어나 막말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흥분을 하셨고 그날은 둘 다 당장 헤어지라고 결론을 내리셨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딸 가진 사람이 죄인이라고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을요.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은 남친 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라는 생각 때문에서일까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더욱이 시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시댁에 2년간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셔서 시댁살이부터 시작했거든요. 스트레스에 휩싸였던 저는 결국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컸고 남편과 시부모, 저희 가족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댁에서 사는 것이 지옥과도 같았어요.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부모님이 무서웠고 심각한 우울증도 겪게 됐습니다. 맞지 않는 조건에 결혼을 한 것도 그리고 유산을 한 것도 모두가 다 제 잘못이라고 말하시는 시모 때문에 단 한순간도 편안한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걱정해서 굳은 결심을 내렸고 시댁에서 나와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까지 멀어지게 됐고 저는 또 한 번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야 미안해. 나 때문에 자기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우리만 생각해. 그럼 또다시 아기도 찾아올 거야. 제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어요. 분가를 하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줬고 저희 둘은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가끔씩 시모가 집에 찾아와 한 번씩 뒤집어 놓지만 않는다면 모든 일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입덧으로 쉬고 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가서 복직하게 됐고 몸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곧 만날 아기 천사를 기다리면서요. 그렇게 1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상하게 임신 소식이 단 한 번도 없더군요. 아직 저희 부부가 나이가 젊었기에 임신에 대해서 특별하게 심각한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봐야 20대 중후반 부부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남편은 그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는 상태라 한창 예민하게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지내는 삶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신혼생활을 더 즐기자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대로 시간은 7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나이가 30대를 넘어섰고 양쪽 집안에서는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시모는 거친 말도 서슴지 않으셨죠. 아니, 니네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애 소식이 없어? 언제는 애 생겨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하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몸이 좀 피곤한가 봐요. 피곤하면 회사를 그만둬라. 괜히 여자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번다고 밖에서 깝죽대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돈 몇 푼 번다고 그러고 돌아다녀? 집어치우고 애 가질 생각이나 해.
귀한 우리 집 아들 발목 잡아놨으면 해야 할 본분을 해야지. 시모의 말에 저는 점점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더니 우울감과 피로감이 더 심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도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인공수정도 해봤지만 임신이라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결혼 10년 만에 임신을 하기 위한 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입양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입양을 결정하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셨어요. 절대로 남의 집 자손을 거둘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누구 피인지도 모르는데 저희 집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셨죠.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시던지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절대로 입양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입양을 진행하게 됐어요. 몇 달에 걸친 시간 끝에 소중한 아들을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3살박이 천사 아이의 모습에서 저희는 분명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부모도 모른 채 천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 온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모든 생활 패턴이 아이에게 맞춰졌고 늦게 퇴근하던 남편이 매일같이 칼퇴근을 할 정도로 집안에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더욱 인정을 받게 됐고 곧 승진도 앞두게 됐어요. 여보, 이 아이가 정말 복덩이인 것 같아요. 당신 승진 소식도 있고 또 내 우울증도 싹 낫게 해주고 우리 평생 이 아이에게 감사하며 살아요. 그럽시다. 나도 이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네. 복덩이야 복덩이. 아이가 안 생겨서 서로에게 소원해줬던 저희 부부를 다시 사랑으로 이끌어주게 한 아이를 보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하지만 대신 시댁과는 거의 인연이 끊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앞으로 절대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씀까지 쏟아내셨죠. 네가 귀엽고 아주 귀엽고 이런 짓을 해야만 했구나. 어디 씨인 줄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아이고 조상님이 노하시겠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늘.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에요. 저희 부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마음 노여움 푸시고. 닥쳐라. 이것이 어디라고 말대답을 해? 처음부터 아주 우리 아들 인생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부모 자식 간 사이 떼어놓으니까 좋냐? 난 절대로 용납 못하니까 우리 집에 발길 들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아이를 입양한 후 몇 년간은 시부모님이 집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셨어요. 남편은 행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지 남몰래 술을 마시는 날도 늘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새벽에 홀로 부엌에 가서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시모의 말대로 괜히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고 말이죠. 하지만 이 아이를 잘 키운다면 분명히 시부모님도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잖아요. 몇 년 동안 저희는 정말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친한 지인이 하는 사업을 같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너무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성격이 차분하기도 했고 똑똑한 사람이니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죠. 사업을 시작한 후 남편은 너무나 많이 바빠져서 매일 퇴근이 늦었고 주말에도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와 저는 둘이 밥도 먹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의 부재로 왠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항상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한 2년쯤 그렇게 보내면서 사업의 성공만을 바라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고 있던 지인이 사업 투자금부터 빚까지 낸 후 잠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서 빌려다 준 돈도 꽤 됐었는데 그 돈까지 다 들고 도망을 쳤다고 하더군요. 여보, 그게 말이야. 나도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아닌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 돈도 빌려준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준 돈은 뭐예요? 생활비로 넉넉하게 줬잖아요. 내가 가장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하잖아. 사실 우리 사업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집에 생활비 주려고 대출까지 받았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 꼭 찾을게. 꼭 찾아서 내 돈 다 찾을 거야. 남편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남편은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폐인이 되어갔죠. 아이를 데리고 너무 무서운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시댁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부모님은 이게 다 입양한 아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경멸하는 눈빛을 하셨어요. 그때 아들이 10살도 넘은 나이라서 말귀를 다 알아들었었는데 시모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기억하고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저 입양했어요? 정말 할머니 말대로 저 입양한 놈이냐고요? 응? 그게 말이야. 입양이라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난 너를 내 가슴으로 낳았고 평생 내 아들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입양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란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제 입장 안 돼봐서 모르시잖아요. 제 진심을 담아 아들에게 설명했지만 아들은 왠지 제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아들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말도 짜증이 가득 섞인 말로 했고 제 물음에도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죠. 집에 들어와서도 혼자 문을 닫고 방 안에 있었으며 방문을 잠그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하더니 정말 그저 사춘기가 와서 그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고 아들까지 이렇게 나오니 제가 어디 기댈 곳도 없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도와준다고 주신 돈으로는 남편 빚의 일부를 갚는 것만 가능했었기에 당장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어 그만둔 일도 제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 저희 집은 아주 작은 방 2칸짜리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저는 공장에 취직해서 단순 노동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좋으련만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몇 군데 작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중에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며 자신에게 뒤통수를 친 지인을 찾아 나선다며 미친 듯이 활보하고 다니는 남편을 볼 때면 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중학교에 올라간 후 껄렁껄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아들의 친구 중에 고아원에서 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어울리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등 문제의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들과 아들 친구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화가 난 남편이 이 둘을 데리고 경찰서까지 가면서 문제가 더 커져버렸죠. 남편은 극도로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이라며 뒤늦게 아들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아들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더군요.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하긴 나는 입양한 아들이고 남의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언제 버릴 거야? 어? 나 언제 버릴 거냐고? 피도 하나도 안 섞였으니까 버리는 것도 쉽겠지. 너 이놈의 자식,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네 친구랑 같이 네가 나쁜 버릇을 고치고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옳은 길 좋아하시네. 아빠 핏줄 섞인 자식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물건을 훔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지? 아빠 자식도 아니니까 그냥 경찰한테 넘긴 거잖아! 아들은 결국 그 길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거기에 보태서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다 저와 입양한 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이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온 제게 집안의 현실은 가혹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출한 아들을 꼭 반드시 다시 제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PC방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 헤매고 다녔고 급기야 학교까지 찾아가 반 친구들에게 아들의 행방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반 친구들에게는 제 아들이 입양된 자식이라는 소문이 다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아들의 행방을 찾아 묻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입양이 어쩌고 저쩌고 쑥덕이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가서 물었고 그 아이들은 모든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속사정을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반 아이들에게 소문을 쫙 퍼뜨려 버려서 놀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은 학교에 나가기가 싫었던 것이고 더 삐뚤어졌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호통치고 경찰서까지 데려갔으니 저희 부부는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심장이 칼날이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반 미친년처럼 아들을 찾아 헤매인 끝에 노래방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떨고 있는 아들과 친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를 보고 도망치려고 하는 아들 앞에 무릎까지 꿇면서 애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 더 너를 알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내 목숨 거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아들. 이것만은 알아줘 제발. 진심을 다해서 절실하게 애원했고 그것이 통했는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입양됐다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방황한 시간들을 안아주려고 애썼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붙어 다니며 온갖 나쁜 짓을 벌이고 다닌 친구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고 나중에는 가게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까지 훔쳐 달아나다 걸렸거든요. 그런 아들 친구를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챙겨줬어요. 딱 보기에도 애정이 결핍돼 나타나는 행동들이 많이 보였길래 차라리 밖에서 방황을 하고 다닐 바에야 저희 집에 데려오라고 했죠. 매일 맛있는 반찬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엄마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어요. 배 안 고프니? 엄마는 배고픈데 우리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을까? 엄마 야근 수당 받았거든. 뭐 먹고 싶으면 시키던가요. 그래 우리 치킨 먹자. 아빠는 늦을 테고 너네 둘이랑 나랑 2마리 시켜서 배 터지게 실컷 먹어보자. 응? 사랑으로 보듬어준 아이들은 웬일인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몇 달간은 가출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저희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생활비가 배로 들었지만 한 번도 아들의 친구를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언젠가는 이 아이가 옳은 길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믿음이 바사삭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결혼 예물로 받아서 아까워서 잘 착용하지도 않고 모셔뒀던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들이 한 번에 싸그리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아들 친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들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걸 보면 가망이 없는 아이들인가 싶기도 했고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남편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참았어요. 아들과 아들의 친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챙겨줬어요. 며칠 만에 돌아온 이 아이들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며 피해 다녔지만 저는 또 따뜻한 밥과 국을 만들어서 차려줬습니다. 배고프지? 얼른 와 밥 먹자. 엄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날도 추운데 어디 있었던 거야? 괜찮아. 이렇게 들어와 주기만 하면 엄마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얼른 손 씻고 와. 밥 다 식어. 제 눈치를 슬슬 보던 아들의 친구는 결국 그날 밥을 먹다가 제게 죄송하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의 일일 거예요. 아들도 친구가 나간 후 밥숟가락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예물을 가져다가 팔아버린 것을 아들이 먼저 얘기해 주길 바라며 기다려봐도 끝내 아무 말도 들을 수가 없더군요. 오히려 그 후로는 저를 슬슬 피해 다니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 예물 사건은 저 혼자 가슴속으로 덮어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당장 아들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저 지금은 묵묵하게 아들을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일밖에는 없다고 깨닫게 됐죠. 아들은 그 후로 몇 번의 가출을 더했고 결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어요. 출석 일수가 모자랐고 몇 번이나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거든요. 한번 낙인이 찍혀버린 아들은 학교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 후로 아들에게 검정고시 문제집을 사서 메모와 함께 아들의 방 안에 넣어줬습니다. 언젠가는 제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나는 네가 반짝반짝 빛이 날 보석이라고 생각해. 보석은 갈고 닦을수록 더 빛이 나는 거니까. 이 문제집 풀면서 우리 아들이 더 빛이 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조건 널 믿는 엄마가. 아들이 이 문제집과 메모를 보고도 아무런 미동도 없었네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들은 그렇게 20살의 성인이 됐네요. 저는 어느덧 50이 넘은 중년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고 남편의 머리는 새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흰머리가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댁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고 남편만 왕래하며 지내고 있던 상태였어요. 시모는 그때까지도 끝까지 손주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명절에 차례상에 온다는 것 자체를 경멸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상처가 아마 많이 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더니 그렇게 건강하신 시부가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신 어느 날 저와 손주를 부르셨고 그동안 미안하다고 하시며 앞으로 남은 시모를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날 아들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들은 그 후로 명절에도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낼 수 있게 됐어요. 마음을 다잡은 건지 갑자기 공부를 하던 아들은 검정고시도 합격했고 머지않아 대학교에도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낮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까지 하는 녀석이 언제 대학교를 준비한 건지 많이 기특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싶었어요. 자식 키우면서 소소하게 늙어가는 중년의 삶이 이런 건가 싶었죠. 하지만 머지않아
아들의 행동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제게 다시 차갑게 굴면서 소리를 지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변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던 어느 날, 아들은 제게 모진 말을 쏟아냈었어요.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갑니다. 지긋지긋한 남의 핏줄 나가니까 속이 시원하시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대학교도 들어가야 하고 엄마 네 등록금 마련해놨어. 그러지 마 아들. 응? 엄마에게 네가 전부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아 사세요. 저 친부모 만났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핏줄이 땡기는 걸 어떡해요. 이제 진짜 엄마도 찾았으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요. 우리 어차피 남남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너 정말 왜 그래? 친부모 찾았다고 나는 엄마 아니니? 내가 언제 못 만나게 했어? 엄마한테 너도 아들이야.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라고. 됐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억지로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돈 받으세요. 제가 친구랑 엄마 예물 훔친 돈이에요. 아직 한참 부족한 돈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넨 후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제게는 중고등학교 때 속을 썩이며 가출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왠지 이대로는 아들과 영원히 끝이 나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아들은 그 후로 종적을 감추다시피 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마치 20년을 키운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몸살이 나버렸어요. 며칠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 앓고 일도 나가지 못했죠. 이제 막 조금씩 마음을 다잡은 아들이 갑자기 친부모를 찾았다며 연락을 끊고 살자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아들이 없는 텅 빈 집에서 남편과 둘이 쓸쓸하게 밥을 먹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처음 듣는 목소리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누구시죠?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누구세요? 저기 그쪽은 우리 아들 키워주셨어요. 20년을 키워주셔서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당장 찾아뵐게요. 전화송의 주인공은 바로 아들의 친부였습니다. 자신을 제 아들 친부라 밝힌 수화기 속 너머의 남자는 몹시 떨고 있었고 뭔가 모르게 어눌한 말투와 어색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저 당황스러워서 별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알려달라는 집 주소만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한 상태로 남편과 TV 앞에 앉아만 있었죠. 그 전화가 있고 나서 얼마 후 아들의 친부는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얼굴 표정과 불편한 몸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들의 친부모 두 분은 모두 장애인이셨어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셔서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시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시는데 저도 너무 많은 눈물이 나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저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세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요. 겨우 두 분을 일으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오려는데 갑자기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큰 돈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 아들을 키워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제 아들은 목숨과도 같은 존재예요. 제 아들 없으면 못 살았어요.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시장에서 돈 번다고 장사하다가 아이를 못 챙기고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찾으려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고 죽으려고 했어요. 저희 부부와 아들의 친부모 모두는 서로를 감사하고 아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입양한 아들이 다른 사람이 잃어버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들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겠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진이 다 빠질 정도가 됐고 그 후로 저는 따뜻한 밥과 찌개를 내놨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별로 차린 건 없어도 따뜻하게 한 끼 드시고 가세요. 얼른 앉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젓가락질조차 불편해 보이는 친부의 손가락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어요.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힘든 이 두 부부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까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두 분은 고개를 연신 숙이며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하신 후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저희 부부의 슬픔보다 아이를 잃어버린 저 부부의 슬픔이 훨씬 더 컸겠구나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임신을 못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빙산의 일각일 것 같았어요. 감히 아들의 친부모가 겪었던 그 아픔은 저희 부부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의 위안도 됐었네요. 그날 아들의 친부모를 통해 아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분명히 대학교 합격을 했고 입학해야 할 시기인데 아들은 대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이 일한다는 공장으로 찾아갔어요. 슬쩍 공장 문을 열어 살펴보니 한쪽 구석에서 아들은 공장의 윗사람에게 엄청나게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일도 똑바로 하나 못한다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듣고 있던 아들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아들에게 달려가 손목을 확 낚아채버린 후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엄마가 여기는 어떻게 온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학교에 다녀야 할 날짜에 지금 이 공장에서 뭐 하는 거냐고? 엄마, 저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 집부터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대학교는 무슨... 저 바빠요. 얼른 들어가 봐야 한다고요. 이놈의 자식, 너 이렇게 끝까지 엄마 속 썩일 거야? 이렇게 하면 엄마가 평생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둘 줄 알았어? 엄마는 절대 더 포기 못해. 넌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내 아들이니까. 저는 아들을 꽉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속 깊은 녀석이 자기 친부모를 도와주려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까지 포기하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잠시 후 제 팔을 조심스레 뿌리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 후 얼마 전 시부가 유산으로 미리 물려주신 아주 작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집을 구해 아들의 친부모를 살게 해드렸어요. 그들이 제게 평생 모은 돈이라면서 준 돈을 받은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던 그 아들의 친부모를 보고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녀석은 저를 찾아와 절대로 안 된다며 이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엄마 그렇게 힘들게 산 거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었잖아요. 나만 없었으면 그런 일 안 하고 아빠랑 둘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또 저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녀석아. 엄마가 사는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정말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너야. 나는 내 목숨을 너한테 줘도 아깝지 않단다. 그게 부모야.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 여태까지 속 많이 썩였죠. 저는 그저 이런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는 게 너무 힘들고 속상했어요. 엄마를 온전히 제 엄마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난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에. 그날 이후로 저희는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아주 많이 행복해졌고 또 아주 많이 든든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속 얘기까지 털어놓고 상의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시몬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잘한 일이라며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시부의 시한부 인생을 보시면서 느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들은 일을 하며 공부를 해서 야간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들의 첫 등록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손으로 해주고 싶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모아둔 돈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잘 커준 아들을 보니 저희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쁘지만 나름의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 후로 저희는 아들의 친부모와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들의 친부는 장애 때문에 일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 폐지를 줍고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알바로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는데 꼭 월급을 탈 때마다 저희 집에 고기를 사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럼 저희 부부는 그 고기를 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구워 아들의 친부모와 소주를 한 잔 걸치며 지나간 날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며 지내고 있죠. 친부모가 아들을 잃었던 그 20여 년간의 세월을 이야기해 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사진도 많이 보여주고 그동안 속을 썩였던 일들도 이야기하면서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어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스쳐갈 인연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이 되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전생에 분명히 저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네요. 그 후로 얼마 뒤 시아버님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암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으시다가 힘들어 하셨던데 그래도 가시는 길에는 많은 고통 없이 가셨던 것 같아요. 시몬은 그 후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음 결혼해서 시모와 함께 살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의 시모는 늙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네요. 반찬 투정을 하시며 혀를 찢찢 차는 모습도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귀여운 어린아이 같이 보인답니다. 이쯤 살짝 치맥기까지 있으셔서 제게 존댓말을 하며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모에게 반말을 하며 그동안 시모에게 구박받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있네요. 이렇게라도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역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시모와 저희 부부 그리고 제 아들 저희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천하무적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다 털어내고 이제는 시모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다 나르느라 정신이 없네요. 자기 여자친구 챙기는 것도 바쁠 텐데 말이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나니 다른 또래의 젊은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을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해 주세요.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오늘은 왠지 많이 보고 싶은 날입니다. 뒤늦게 군대를 가서 선임들에게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든든한 아들을 믿으며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았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써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